팟캐스트 형식 제15층의 침묵 3월 27일 인천 서구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한 통의 민원이 접수된다. 민원인은 15층 주민. 이틀 전부터 지하주차장에서 이상한 악취가 난다고 말했다. 관리실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요즘처럼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날엔 하수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3시간 뒤 같은 건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은 오후 5시 12분에 이루어졌다. 경비원이 열쇠를 들고 지하 1층 27번 주차면으로 내려간다. 그곳은 주차장 구역의 모서리, CCTV 사각지대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바닥 한가운데 색이 다른 회색 시멘트가 한 덩어리 덜 마른 듯 부풀어 있었다. 시멘트 위에는 오래된 얼룩이 점점이 찍혀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비릿하고 짠내에 가까운 악취가 확실히 퍼졌다. 관리소장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밤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팀이 응급 해체 허가를 받아 굴착을 시작했다. 공업용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 오후 8시 5분. 2시간 후 시멘트 아래에서 두 겹으로 감싼 비닐봉투가 드러났다. 바깥은 공사 현장에서 쓰는 투명 포장재였고 그 안은 진공 포장된 듯한 몸통이었다.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심하게 부패했지만 팔목에 실버 팔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형사들은 팔찌에 각인된 글자를 사진으로 찍어 신원 조회를 시작했고 첫 결과는 3분 뒤 도착했다. 이혜진 42세. 실종신고 접수일은 3월 24일. 주소 서구 모 아파트 1500개로. 신고인 이혜숙 37세. 실종자의 여동생. 기록에 따르면 이혜진은 사흘 전 오전 7시경 지갑과 휴대전화, 외출복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도 친구도 그녀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신고자는 함께 거주 중이던 여동생.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로 실종 사실을 설명했다. 언니가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요즘 식사도 잘 안 하고 말수도 줄었고 그날도 그냥 슬리퍼만 신고 나갔어요. 경찰은 그녀의 증언에 따라 초기에는 실종 혹은 자살 가능성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정확한 장소, 시멘트를 덮은 시점의 흔적, 그리고 CCTV의 공백은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해당 주차면은 1501호 거주자 등록 차량의 고정 위치였다. 비상벨 옆 카메라는 열흘 전부터 꺼져 있었고 장비 수리 요청은 이혜숙의 이름으로 접수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시신 주변에서 수거된 비닐과 덮개용 천은 가정용이 아니었다. 시공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형 포장자재로 온라인 주문 내용 역시 확인됐다. 주문자 주소 서구모 아파트 1500기로. 수령자 이름 이혜숙. 이혜숙은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모든 문장이 조사관의 질문보다 반 템포 빠르게 나왔다. 마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온 듯했다. 정말 모릅니다. 저도 충격이에요. 언니가 그런 곳에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형사들은 그 태도 속에서 공백을 찾기 시작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더 겁에 질렸을 것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설명하고 해명하려 했다. 오전 2시 40분 기초 감식 결과가 전달되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 당일 오전. 두부의 강한 둔기 외상. 실내에서 넘어졌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가격당한 흔적.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시멘트 안에서 수거한 피해자의 손톱 안에서 회색 시멘트 조각. 미세한 금속 성분 섬유 파편이 검출되었다. 시신이 포장되기 전 아니면 포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은 흔적. 오전 4시 15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형사들은 1501호를 다시 찾았다. 현관 앞에 신문 3장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안에서 인기척은 없었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동시에 섞여 나왔다. 거실은 단정했다. 냉장고 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세탁기 옆에는 빨래 바구니에 담긴 흰색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장갑에 묻은 물질은 미반응 시멘트 가루. 손바닥 쪽은 마모됐지만 손등 쪽은 멀쩡했다.
누군가 장시간 시멘트 포설 작업을 했던 흔적이었다. 가스레인지 옆 서랍에서 작은 철제 막대가 하나 발견됐다. 끝부분이 미세하게 휘어 있었고 거기에 묻은 섬유질과 혈흔은 감식반에 의해 봉인되었다. 침실에는 책상 하나, 서랍 안에는 정리된 진공 영수증, 온라인 주문 내역, 그리고 하얀 봉투 안에 접힌 종이 한 장. 혜진아, 언젠가는 네가 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 1부 종료. 팟캐스트 형식 제15층의 침묵. 이구나 행방불명과 그림자. 사망 원인은 둔기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 의무 감식관은 머리 뒤편과 정수리 부근에서 2개의 골절을 확인했다. 타격은 정확했고 힘이 실려 있었으며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분. 시신의 손등과 손목, 팔꿈치에는 저항 흔적이 없었다. 눈에는 공포나 고통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공격을 받았거나 가해자를 경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당했다는 의미였다. 부검 속에는 경찰 수사의 방향을 좁혔다. 갑작스럽게 침묵 속에서 일어난 살인. 손톱 아래 남은 잔류물은 조용한 분노처럼 단단히 박혀 있었다. 회색 시멘트 가루, 미세한 금속 성분, 벽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느다란 섬유질. 시신이 옮겨지기 전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 무언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날 오후 감식반은 해당 성분과 유사한 물품을 중심으로 구매 기록을 조회했다. 가까운 공구점에서 발견된 영수증, 3월 23일, 3가지 품목, 시멘트 2포, 방수포 1개, 철제 롤러 손잡이, 수령인 이름은 이해숙, 배달지는 1500kg. 수사팀은 해숙을 다시 불렀다. 그녀는 침착했다. 벽지가 들떠서 벽 모서리를 정리하려고 자재를 샀다고 설명했다.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도 단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말보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먼저 살폈다. 3월 24일 실종신고 당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해숙의 휴대전화는 지하 1층 27번 주차면 바로 위에서 3시간 이상 정지 상태로 머물렀다. 주차장 조명은 타이머로 자동 꺼지는 구조였다. 3시간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지고 그리고 또 꺼질 시간이 지났다. 현장 조사를 위해 파견된 형사 2명은 주차면 바닥에서 발견된 미세한 극힘 자국을 채취했다. 금속 재질의 도구가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바닥을 긁은 흔적이었다. 그들은 다시 생각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기까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다음 날 형사들은 1500km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관 안심발장은 단정히 정리돼 있었고 거실엔 작은 테이블과 깔끔한 소파, 티슈 케이스 위엔 손톱깎이와 버퍼가 놓여 있었다. 세면대 배수구 안에서 검출된 미세 혈흔은 DNA 분석 결과 피해자 이혜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액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향해 있었다. 손이나 얼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씻어낸 흔적. 주방 아래 수납장 안에서는 사용된 시멘트 포장지 일부와 진공 포장지 비닐 조각이 발견됐다. 비닐은 조심스럽게 절단된 흔적이 있었고 시멘트 가루가 안쪽에 얇게 남아있었다. 조사관들은 여동생의 설명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관된 어휘와 톤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벽지 때문에 산 겁니다. 그날 밤엔 외출 안 했어요. 언니는 스스로 떠났을 거예요.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범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경찰은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사이에 공백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해숙의 직전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시멘트 경화 시간, 악취 제거 방법, 가정용 코팅 필름이 포함돼 있었다. 신문 조사실 안 그녀는 침착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조사관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응했다. 형사들은 그녀의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혜진, 결혼 17년 차, 최근 이혼 소송 마무리 단계, 위자료 협상과 함께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예정. 이혜숙, 37세, 이혼 후 언니와 함께 거주 중, 직업 없음, 소득 없음, 가계 폐업 후 정신과 약 복용 이력, 자매는 긴 시간 떨어져 살았다. 그리고 이혜진이 가정을 접고 돌아왔을 때 해숙의 공간은 다시 언니의 공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주방엔 언니의 방식이 있었고 거실엔 언니의 소리와 언어가 있었다.
해숙에게 주어진 것은 이혼한 언니의 동거인이라는 정의되지 않은 존재의 자리였다. 형사들은 그 감정을 증명할 수 없지만 살인의 맥락을 설명하는 단서로서 충분히 명확했다. 3월 31일 감식팀은 비닐 포장 외피에서 미세한 지문 일부를 복원했다. 지문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아닌 손바닥 아래에서 나온 형태였다. 시신을 감싸기 위해 두 손으로 비닐을 잡고 내렸을 때 남을 수 있는 각도와 모양, 그리고 지문 주인은 이해숙이었다. 이 시점에서 거짓말이 더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입을 다문 채 조서에 사인을 남긴 후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에 후회나 죄책감은 담겨있지 않았다. 형사들은 그렇게 적었다. 감정 없음, 눈물 없음, 자기 보호 외에 언어 없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그날 밤 무엇을 빼앗겼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쳐다보던 곳은 벽한 귀퉁이, 빛이 닿지 않는 회색의 틈이었다. 2부 종료. 팟캐스트 형식 제15층의 침묵. 하다 수사와 무너진 기업. 압수된 배송 기록은 3장이었다. 모두 3월 21일과 22일 사이에 작성된 온라인 주문. 수령지는 같았지만 판매처는 모두 달랐다. 공구몰, 건축자재 전문점, 생활용품 쇼핑몰. 내용물은 각기 조금씩 달랐지만 목적은 일치했다. 소형 시멘트 10kg 포대, 방수포, 고무장갑 강력 테이프. 배달 시간은 고의적으로 겹치지 않게 조정되어 있었다. 형사들은 그 시차를 분석했다. 3월 21일 오전 10시, 3월 21일 오후 4시, 3월 22일 오후 1시. 그 사이에는 6시간과 21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물품을 굳이 3번 나누어 주문한 이유. 배송 흔적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감추려 했다는 뜻이었다. 시멘트를 왜 샀는지보다 그걸 어떻게 숨기려 했는지가 수사팀의 관심이었다. 이해숙은 이에 대해 짧게 말했다. 배송료가 무료라서 따로따로 주문했어요. 그 답변은 조사관들의 노트를 한 장 더 넘기게 만들었다. 사망 당일 이해숙은 실종된 언니의 노트북을 열었다. 노트북 안에는 보낸 적 없는 메시지 하나가 남아있었다. 보낸 이혜진, 받는 이해숙. 내용은 단순했다. 이혼이 끝나면 이 집은 정리할 거야. 네가 받을 건 따로 없을 수도 있어. 미안해. 경찰은 이 문장을 말이 아니라 칼로 해석했다. 언니에게 모든 걸 의지하던 여동생에게 이 말은 곧 생존과 추락의 경계선이 될 수 있었다. 수사팀은 핸드폰도 조사했다. 이해숙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음성 파일 1개. 타임스탬프는 3월 20일 오후 9시. 녹음 내용은 이혜진의 목소리였다. 격앙된 어조, 반복되는 지시와 명령. 너는 언제 철들 거야? 이제 내 인생에 너는 없어. 그러나 그 목소리는 중간에 맥락이 끊겼고 볼륨 레벨이 갑자기 바뀌었으며 어조가 불연속적이었다. 과학수사팀은 원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음성 파일이 2개 이상의 녹음본을 합성한 조작물임을 확인했다. 메타데이터에는 파일 생성 시간이 편집 프로그램의 시간축과 일치했다. 이해숙은 이에 대해 단순 기록용이라 말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 파일을 사람이 만든 시나리오로 분류했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맥락 구성. 3월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나의 공책이 발견된다. 책상 서랍 가장 밑에 있던 검은색 스프링 노트.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혼자 남겨질 것이다. 모두 떠나간다. 그녀도 곧 떠날 것이다. 내용은 짧은 문장들로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단어가 섞여 있었다. 수사팀은 처음에 자살 충동에 대한 메모로 판단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는 달랐다. 이해숙의 필체였. 종이는 새 것이었고 볼펜 잉크는 모두 같은 종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노트는 사망 시점보다 2일 후에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 노트를 피해자가 남긴 유서처럼 위장하기 위한 심리 조작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해숙은 이에 대해
언니가 쓴 걸 내가 복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술은 모순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모든 문장이 끝난 뒤 여백 하단에 작고 흐릿하게 쓰여진 한 문장. 이건 내가 겪은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써야 한다면 그건 모두 진짜가 될 거야. 조사관은 그 문장을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드는 자의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감정을 조작하려 드는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서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이해숙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연출하려 했던 행위자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조사는 피해자 주변 인물들로 확장되었지만 모든 연결고리는 1500km로 돌아왔다. 그녀는 혼자였고 그녀의 거짓은 치밀했다. 그러나 그 치밀함 속에 숨겨진 균열은 감정이라는 예기치 못한 흔적으로 번져 있었다. 3부 종료. 팟캐스트 형식 제15층의 침묵, 동생의 고백, 살인의 구조. 첫 자백은 짧았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언니가 좀 멈췄으면 해서.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길었다. 멈추길 바랐다는 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를 반증했다. 형사들은 이해숙의 진술보다 그녀의 손을 먼저 봤다. 길게 자란 손톱 끝에 남은 미세한 긁힘, 반복적으로 닦은 듯한 거친 손바닥. 그 손은 거짓말보다 정직했다. 수사팀은 사망 당일의 동선을 재구성했다. 이혜진은 오전 8시 20분경 주방에서 커피포트를 작동시킨 흔적을 남겼다. 그 시점 이후의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다. 식탁 위 컵은 비어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으며 싱크대에는 물기 하나 남지 않았다. 공간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시간만 흘렀다. 현관 앞 CCTV는 2주 전부터 고장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내부 보안 카메라는 이해숙의 요청으로 하드가 제거되어 있었다. 경비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3월 20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카메라 기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는 실내로 집중됐다. 주방과 거실 사이의 틈, 그곳에 남은 미세한 혈흔은 표백제로 희석된 흔적이 있었지만 기초화학 반응으로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DNA와 일치. 핵심은 그 위치였다. 싱크대 아래 바다. 누군가 서 있다면 등을 돌리고 설 곳. 가해자는 그 뒤에서 접근했다. 주방용 철제 손잡이로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했다. 도구는 압수된 철제 막대와 형태가 동일했다. 무게와 손잡이 길이, 끝에 남은 섬유질까지. 타격은 한 번이 아니었다. 첫 타격 후 피해자는 쓰러졌고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2차 외상이 발생했다.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심장박동은 30분 이내 멈췄다. 가해자는 그 뒤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갔다. 신체를 씻고 옷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 모든 과정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생각했을 것이다.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가 돌이킬 수 없는지.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비닐 포장, 테이핑, 그리고 주차장 바닥에 시멘트를 부어 덮는 작업. 그 행위에는 충동이 없었다. 계획도 없었다. 그저 진행만 있었다. 시신은 투명 방수포로 쌓여 있었고 양쪽 손발은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얼굴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형사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이해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무섭게만 만들고 싶었어요. 언니가 떠나는 게 싫었어요. 그 대답에는 모순이 담겨 있었다. 무섭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도구, 떠나지 않게 하려다 죽음으로 이끈 행위. 그녀는 살인이 아니라 억제를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은 사건이 아닌 자신이었다. 존재의 기반을 이룬 언니라는 인물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 이해숙은 사건 이전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언니의 그림자 속에 묻힌 채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언니가 집을 팔고 각자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을 때 그림자는 빛을 잃었다. 언니가 떠난다는 건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누군가의 동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언니를 죽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 시도가 죽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거짓말로 덮여졌다. 그러나 그 거짓은 손끝의 먼지에서 시멘트 자국의 흔들림에서 조작된 음성의 파열음에서 하나씩 균열을 드러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분노의 살인으로 보지 않았다. 이건 상실을 막기 위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슬픈 시도였다고 기록했다. 4부 종료. 팟캐스트 형식. 제15층의 침묵고. 마지막 구덩이. 재판은 길지 않았다. 이해숙은 모든 진술에서 감정을 배제했다. 법정에서도 증인석 앞에서도 말은 있었지만 울음은 없었다. 부인도 반성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살인, 사체유기, 증거언니. 판결은 징역 25년. 형량은 중형이었지만 그날 법정 분위기는 의외로 조용했다. 마치 모든 절차가 예정돼 있던 것처럼 방청석에서도 피고석에서도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항소는 없었다. 상고도 없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지고 3주 후 검찰청에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해숙. 형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그녀가 스스로 남긴 기록이었다. 봉투는 얇았고 종이는 노란색, 태는 흐릿했고 문장은 짧았다.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편지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쓰지 않은 채 언니를 언급했다. 그녀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늘 한 발 뒤에서 따라가야 했죠. 그녀가 가려는 걸 알았어요. 이젠 더 이상 내 옆에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썼다. 빛이 떠나려고 했을 때 그림자는 너무 커져버렸어요. 나는 그 그림자를 없애고 싶었어요. 내 안에서. 조사관들은 이 편지를 증거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정직한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사건 이후 지하 주차장의 그 자리는 새 시멘트로 다시 포장되었다. 두껍게 더 씌워진 회색 바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량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들에겐 그곳은 여전히 구덩이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삼킨 공간. 소리도, 온기도, 이름도 사라진 자리. 구덩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말해지지 않은 시간 속에 남아있었다. 이혜진은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했다. 이혜숙은 너무 늦게 입을 열었다. 어떤 죄는 증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사랑의 끝에서, 의지의 단절에서, 그 조용한 틈에서 비극은 피어난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비슷한 구덩이는 지금도 어디선가 생기고 있을지 모른다. 가장 가까운 이의 그림자 속에서 5부 종료.